과학톡 최미영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지구 대홍수 때 모든 생명이 전멸하고 노아의 방주를 탄 생물들만이 살아남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현생 인류도 지진과 이상기후로 발생되는 천재지변이나 또 핵 전쟁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생명을 유지할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후세대 유산이 될 유전 자원 보존 창고, 노아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 자원은 이만큼 국가별로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식량 문제는 여전히 인류에게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식량 문제 해결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 1930년도에 세계 인구가 30억 명에서 2018년도에 약 74억 명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런데 그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식량 문제가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산술적으로는 사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에 비해서 그 농경지가 적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나 이러한 그 형태가 변화되면서 또 많은 식량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땅에서 키우는 작물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청양고추, 양파, 파프리카 등은 수입 종자로 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확보하는, 그리고 세계에서 그 종자로 인해서 그 다른 나라의 식량이나 이런 것을 그 좌우하는 것이 결국은 종자 전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면적도 적고 경제적이나 또는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량 안보가 불안해지면은 많은 것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전쟁, 즉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배의 문제도 한 몫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중에서도 이 특허라는 부분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보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유전 자원에 대해서 처음 신고한 사람한테 그만큼 많은 권력을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저는 소비자로서 내가 소비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은 그 순수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종자도 개발자의 이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파프리카도 굉장히 품질이 좋아지고 또 팔게 되면 고수익을 얻는 농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 개발한 사람이 이익도 맞춰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분배 얘기를 하셨지만은 모든 나라에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먹을 정도의 양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있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식량 문제는 이게 국제적인 어떠한 기구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종자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원래 그 원형을 우리가 보존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참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여름철에 그 참외 같은 것 중에서 그 당시에 그 개구리 참외라고 해서 아주 속도 부드럽고 그 맛있는 그런 참외가 있었는데 언젠가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는데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찾아냈는지 뭐 개발했는지 하여튼 복원했는지 그런데 보면은 그때 거랑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이 그 겉에 그 색깔이 옛날에는 상당히 그 정말 개구리처럼 이런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그 물바란 개구리처럼 색깔이 좀 이상하게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런 원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지널 종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잘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복원이 쉬웠을 텐데 그 오리지널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다시 찾고 뭐 복원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아마 특허 같은 거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오리지널 복원하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동식물이 있는데 멸종 위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멸종 위기종들을 애초에 그 본 모습대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하니까 사실 식물의 형태나 그러한 모양 자체도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잘 자라던 지역에서 못 자라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 60년대만 하더라도 유전 자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이 유전 자원에 대해서 크게 혁신적으로 변화가 된 계기가 약 200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 자원 저장고를 규모 있게 지었을 때 그때가 본격적으로 유전 자원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시작됐던 거고 그 전전에는 사실 유전 자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선진국은 개념이 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일제감정기라든지 6.25 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전 자원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오리지널, 멸종 위기종 복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의 배추랑 무를 개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연구한 과정을 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 특정한 시기에 나와요. 근데 그 보편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전국에서 좋은 그런 품종의 어떤 그 배추랑 무의 자원을 갖고서 계속 교배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맛도 좋고 지속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개량을 하셨거든요. 오리지널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보편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면 그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나온다든지 병충해 같은 게 새로 나온다든지 또는 이런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안 맞았을 때 또 그럴 때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지금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종자의 원형, 오리지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개량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원형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원형을 보존을 한 상태에서 개량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원형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막 그냥 개량이 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유익한 감자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상태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변형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시간과 또 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형을 잘 보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는 원형 자체를 찾는 게
상당히 제한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북한 같은 데서 개발이 좀 안 된 데 가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여러 가지 그 종자들을 좀 찾고 또 그거를 찾은 다음에 보존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원형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재배하는 작물들은 원래 그냥 척박한 환경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거는 생산이라든지 품질을 위해서 고도한 기술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작물입니다. 사람이 관리를 안 해주면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재래종이나 야생종이나 잡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랍니다. 물론 수량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야생령이나 재래 뭐 이걸 가지고 품종 육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벽품종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품종들은 이런 환경, 뭐 병 저항성이라든지 기후의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게 척박한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량 지향적으로 육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환경이 다시 변한다든지 병충해가 다시 없던 게 생긴다든지 그럼 그 야생종이나 그러한 잡초용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 원형을 찾아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원센터도 그 토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역마다 그러한 그 생물종, 그 토종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북한에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유전자원을 수집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전자원하고 북쪽에 있는 유전자원하고 기후대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면은 더 좋은 품종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그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자라는 부분을 산업으로 일으키고 어떤 국제 경쟁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다양하게 이걸 접근할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산업으로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자 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다국적 기업이죠. 뭐 몬산토, 신젠타, 노바티스 뭐 여러 가지 종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자 회사가 전 세계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자 시장이 전 세계에서 1%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약 뭐 대충 추정치가 5천억 정도. 그런데 그 5천억의 시장이 그렇게 커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 5억짜리 천채밖에 한 단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자 기업이 영세화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만 봐서는 종자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자. 그 기후대가 비슷한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이런 쪽으로도 다 가자 해가지고 종자 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자 산업은 우리가 먹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 씨앗이라는 게 무게로 따지면 금값보다도 비싸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그만큼 종자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금값보다 비싸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얘가 파프리카 얘일 겁니다. 파프리카가 100립 정도, 종자 100개 그 정도의 가격이 약 15만 원입니다. 거기서 나온 파프리카를 팔면은 더 많은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금으로 환산하면 금값이 1g에 약 한 5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 그 종자를 1g 정도 하니까 20만 원. 그래서 금보다 비싼 종자.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인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파프리카 종자 심어가지고요. 종자 사가지고
심어서 다시 거기서 종자를 받아서 심으면 그 파프리카가 나오냐? 안 나옵니다. 종자 산업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 파는 고추, 참외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 개체에서 한 계통에서 한 파프리카에서 계속 종자를 얻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파프리카를 교배시켜서 다양한 그러니까 개발비와 생산비가 들어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지불이 있어줘야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데 예. 그 비용 지불이 없으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농업은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싸져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비싸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를 1,500원을 샀는데 종자값이 800원이다. 예.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 800원을 해외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정도의 파프리카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예. 500원짜리, 물론 이제 소비자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예. 지금의 농업의 방향이 맞는 거냐, 이 정도까지. 예. 그러면 농사 중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가고,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거는 그게 가면 안 되지 않냐,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채소 쪽이나 과일 쪽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불한 돈이 우리나라의 농업 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 외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 지불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만 해외에 가는 거를 막고 우리 쪽의 기업에 많이 이득이 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런 작물 빼고 종자 빼고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많은 주곡 작물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벼를 만약에 종자를 판다고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국가가 그 품목을 잡고 필요할 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쌀이 자급되고 남아돌 지경까지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 원예 작물, 채소 작물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 소비자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거 안 먹습니다. 파프리카 샐러드를 해서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열대 과일까지 사 먹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식량 자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능이 첨가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추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옛날 같으면은 그 상추 잎에서 하얀 액기스가 나와가지고 그 여름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된장하고 이렇게 보리밥을 싸 먹으면 그냥 낮잠을 아주 잘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우리 그 옛날 토종 그런 그 상추를 다시 찾을 수 있으면 그 약 안 먹고 또 이런 불면증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기능성 성분을 넣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추 같은 경우는 생식을 합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분이 그냥 몸에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익히질 않으니까 파괴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신 거기다가 기능성 성분, 항산화라든지 항암 성분이라든지 성인병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고혈압 억제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추의 예를 들면은 그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 씁쓸한 맛이죠. 그게 보통 항암 성분, 항산화 성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화시킨다든지 하면은 또 수량의 영향을 받고 또 맛이 또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장 배추는 예를 들어서 하얗고 속에 씹는 맛이 좋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소비자에 맞춰가려니까 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능성 성분이나 또 원형이 가지고 있던 그런 거는 유지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 유지는 우리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하고 그런데 산업에서는 그렇게 소비자의 그 요구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절충점을 찾아서 그런 요구하는 품종에다가 좋은 성분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을수록 이 종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새삼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사실은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유전자원센터의 기본 업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농업유전자원, 식물, 동물, 가축이죠. 그다음에 곤충, 그다음에 미생물까지 전부 포괄해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렇게 방대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하더라도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종자에 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자 산업이라든지 그래서 품종을 육성하든지 만약에 원래 원형 오리지널 종이 필요하다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 요청을 분양을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품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좀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량이 많다든지 병이 저항성이 있다든지 이런 기능성 물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들이나 산업계에서 그런 자원을 검색을 해서 필요하면 이제 분양 신청하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원들이 좀 산업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엄청난 산업이구나. 아까 말한 황금보다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은 황금 이상의 시장인 거예요, 이 시장이. 그래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우리가 또 토양이 있고 토종이 있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을 어떻게 좀 더 확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종자를 개발하는 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고 이 산업을 여기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연결시켜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요소로 한번 출발하면 진짜 황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종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면 영양체가 있습니다. 종자로 번식이 어려운 거, 감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마늘도 종자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약 25만 점. 25만 종이요? 네, 25만 자원을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자는 약 한 22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체는 약 한 3만 가까이 되고요. 그럼 이런 보관 외에 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확보한 다양한 품종, 자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무엇을 우리가 했냐면은 포장해서 이제 현장 평가를 했는데 상추하고 홍화를 했습니다. 상추 같은 경우 약 한 300자원을 꺼내서 포장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파리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개화 시기라든지 꽃이 언제 피는 거 그리고 이제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상추는 이 정도 손바닥만한 크기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소비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길은 잎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특성, 병도 그렇고 성분도 그렇고 이런 특성을 다 파악하는 특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B화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DNA 해독이나 유전자 해독하고 연결이 되나요? DNA 해독은 이제 정의를 하면은 간단합니다. 생물체의 설계도를 해독하는 겁니다. 우리도 각각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생기고 말하고 그렇고 병도 걸리고 유전병이라고 하죠.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 설계대로 해독을 하면은 이 생물종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무슨 병이 걸리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식물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작물도. 그렇게 해독을 하면은 이 작물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은 그 반대되는 그러한 그 설계도를 가진 식물종하고 교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전체 사업은 그러한 생물의 설계도를 해독을 하는데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약 한 20여 개 품목에 대해서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서부터 또 시작된 게 약 한 23개 품목에 대해서 또 해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벼, 콩, 그다음에 배추, 뭐 파프리카, 수박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 한 40몇 개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도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기본적인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상추는 어떤 설계도를 가졌는지 이런 걸 다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하고 유사한데 그 데이터가 다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상추를 육성하는데 이파리는 손바닥만하고 그렇죠. 네. 달리는 거는 한 뭐 100여 개 달리는 게 아니라 한 나무에서 수백 개 달리고 꽃은 다행히 안 펴서 계속 영양성이 이파리만 달리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러한 DNA 설계도를 가진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조합을 하고 그래서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날이 아마 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DNA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품종도 개발된 게 있을까요? 농업 유전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신품종은 대개 작년에 육성된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사과가 있습니다. 미니 사과. 그래서 이제 미니 사과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루비에스라고. 그래서 테니스 공부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제 병에도 강하고 저장도 편리하고 왜냐하면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입에 한 번 먹을 때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사과도 나왔고 또 하나는 포도 먹으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다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껍질만 딱 놔두고 속으로 삼키는데 이제 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씨를 꼭 뱉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포도. 그래서 이제 홍주 시들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먹기 편하죠. 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장도 좋고 그런 품종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인류에 다가올 식량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심각한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50년 정도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날 거로 봅니다. 약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공평하게 다 분배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 최근에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존 관리하고 여러 가지 그 화석 연료를 안 쓴다 하더라도 그 추세는 좀 더뎌질 수는 있어도 더 진전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량 생산 기술도 어느 정도 개발할 만큼 다 개발했습니다.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IT를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인구 증가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량 문제를 그렇게 쉽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다 합치면 한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급률이. 벼 빼면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10% 냅니다. 다 사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서부터도 사실은 세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나라부터 먼저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다. 예.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예. 그래서 유전자원 보존 연구의 방향과 전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지금 저희 센터의 주 방향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자원을 보존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원산, 그러니까 토종이라든지 그런 애초의 원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존하고 그러한 기술 쌓는데 많은 투자를 했으면은 지금은 사실 세계 5위의 유전자원 보유국이 됐습니다. 네. 그 정도는 우리가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인도 뭐 이렇게 땅 큰 나라는 자원이 많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도 그게 유전자원 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도 국내의 농업이 아니라 주변에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되는 그러한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유전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노아 프로젝트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에 초점을 둬서 이 산업이, 농업이라는 산업이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마저도 좀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원형 종자들이 많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개발을 하셔서 그 인삼하고 상추하고 좀 교배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좀 이 건강식을 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들이 그 토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들을 갖고 계시지 않나 여겨지는데요. 이제는 말씀하셨지만 세계 5위의 유전자원 보유국이라는 말씀을 좀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랬고 또 그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들을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농업과 관련된 어떤 개방적인 그러한 그 특히 유전자원과 관련된 개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하시는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기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유전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금년서부터는 나고야 의정서라고 있습니다. 그게 발효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별 고유 자원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자원을 쓰게 되면은 이익이 나면은 이익의 일부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자원을 써가지고 미국이 새로운 걸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한테 그 이익 난 거에 몇 프로를 내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원은 이만큼 국가별로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전자원센터가 앞으로 갈 길은 더 멀리, 더 많고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유전자원의 주권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미력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유전자원은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인류의 미래의 유산이 될 유전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배추랑 무도 로열티를 내는 거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나마 우장춘 박사 때문에 우리가 싸게 먹는 거예요. 양파, 아, 이런 양파 이런 것들도 양파, 다요? 마늘. 마늘도 전부 다. 그분이 다 6.25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네.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지. 그분의 공에 비해서 평이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전 사실은 우장춘 박사님 하면 씨엄는 수박밖에 그거는 뭐 없거든요. 그분이 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 백합 꽃도 많습니다. 뭐 장미, 네. 흑화. 장미가 그렇게 많다. 네, 한 꽃 하나의 로열티 팔 때 1달러인가요? 들은 얘기로는. 1달러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요, 저도. 네, 이게 밥 먹게 됐어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많이